안녕하세요. 안대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첫 번째 영상 주제로 말씀드릴 거는 사기에 대한 겁니다. 사기 하면 대부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쉽게 중고나라 사기도 있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사기 피해도 당하기도 하더라고요. 휴대폰 살려다가 사기도 당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기에 대해서는 법조계뿐만 아니라 법조인이 아닌데도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당장 사기 사건을 자기가 잘한다는 변호사부터 출발해서 사기 사건 정도는 충분히 잘한다는 형사님들, 그리고 검사, 판사, 그리고 심지어 법조인이 아니라 교도소에 가면 사기 사건 딱 들어보면 당신은 형량이 얼마나 나올 거야, 이런 얘기 해주시는 안에 교도소 전문가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 얘기가 아주 또 틀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기 사건이 워낙 많고 사람들이 많이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어느 정도 평균적인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변호사로서, 물론 이제 앞에 경찰과 검사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사기 사건을 겪다 보니까 정말 사기는 다양합니다. 또 그리고 다른 범죄랑 다르게, 다른 범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특히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공식처럼 딱딱 떨어져요. 그런데 사기 사건은 공식이란 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사실관계가 있었냐, 이게 사기죄가 되냐 안 되냐를 되게 중요하게 판가름하는 요소가 되거든요. 사기란 게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을 때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사기죄가 되냐 안 되냐의 핵심인데, 사람들이 그러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요, 일반적으로는 당신 나한테 돈을 꼭 갚겠다고 약속했는데 안 갚았어, 그거 거짓말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사기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서 고려도 대상이 안 됩니다. 당연히 돈을 안 갚겠다고 하면 애초도 빌려줄 사람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면 또 당신 나한테 원래부터 갚을 돈이 있었냐, 이것도 중요하게 여기는데, 또 그것도 딱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빌리진 않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돈을 빌린 거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사기 사건인데, 이때 죄가 될 거냐 안 되냐 하는 여부는 결국 그 사람이 말했던, 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말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짓말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이때 또 거짓말이 시점 따라 사기죄가 되는지 안 되느냐, 그 영향을 줍니다. 그 말할 때 시점에 나중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안 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면 상대적으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래서 사기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 사실관계가 어땠냐 하는 겁니다. 어떤 법리적인 이런 원리야 당연히 법조인이라면 알고 있어도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법조인들도 간과하기 쉽고 실제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님들도 되게 간과하기 쉬운 게, 실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경찰 수사관님들이야 워낙 일이 많고 바쁘다 보니까 그냥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는 요소만 찾으려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 그 부분만 조사가 돼서 잘못된 결론으로 경찰 수사 결론이 내려진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검사들은 경찰 수사관이 조사해서 보낸 내용 안에서만 판단하기 위한 요소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관이 봤던 시야가 밖에 있는 부분을 잘 찾으려고 안 해요. 그 상태로 재판까지 가게 되다 보니까 법정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왜 돈을 빌려줬을까? 왜 돈을 투자했을까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가 안 됐던 부분이 갑자기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한 번도 문제가 안 됐던 부분은 아니에요. 원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 수사를 하시는 분들이 간과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많은 거죠.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이제 재판 사건을 맡았을 때 무죄를 받아본 사건 중에 되게 많은 비율이 사기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무죄가 나오는 정도면 애초에 기소가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해서 기소를 했던 경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엉뚱한 사람이 재판을 받는 경우는 없었고요. 주로 돈을 빌려갔거나 투자를 받았는데 이걸 갚지 못한 경우,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돈을 못 갚았으면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죠. 근데 우리나라는 돈을 안 갚은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경우는 없고요. 돈을 갚아야 될 민사 책임은 있지만 형사사건이 돼서 그 사람을 국가가 형사처벌할지 말지는 돈을 갚았냐 안 갚았냐가 아니라 처음에 돈을 빌릴 때, 그리고 투자를 받을 때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사실조사가 부족한 점이 많고, 그러다 보니 법정 가서 변호사들이 이 억울한 점을 찾아내서 무죄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변호사가 재판에서 무죄를 받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의뢰인이 억울하다고 말했던 점을 끝까지 믿고 가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당연히 의뢰인의 말을 믿어줘야지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 말을 안 믿는단 말이야? 여기서 변호사가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의뢰인을 거짓말쟁이로 본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률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의뢰인이 있었던 말을 그대로 잘 들어보다 보니 그렇게 말한 내용대로면 죄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걱정을 변호사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의뢰인의 말 자체를 안 믿는 게 아니라 그 의뢰인의 법률적인 판단 부분을 믿을 수가 없어서 의뢰인이 했던 말대로면 범죄가 된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사기죄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 진짜 억울한 분들 특징이 뭐냐면 말씀들을 잘 못하세요. 자기가 실제로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잘 못하시고요. 그 부분 캐치를 잘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 억울하게 재판을 받게 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재판 받게 되면 상대방은 누구죠? 검사예요. 근데 검사님들이 글을 진짜 잘 쓰세요. 당연히 저 사람을 처벌받게 해달라는 공소장을 보면요. 공소장을 보면 이 사람 정말 감옥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사님들이 수사했던 기록하고 검사님들이 재판에 제출한 기록을 보면요. 이 사람은 억울한 게 아니라 당장 감옥에 가야지. 왜 여기서 사회에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글을 잘 쓰세요. 그러다 보니 변호인이 왜 뭐가 걱정되냐면 이 사람이 억울한 게 아닌데 억울하다고 주장하면 나중에 유죄가 나왔을 때 처음부터 자백했던 것보다 형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자기 의뢰인을 위해서 법률 전문가인 내가 보기에 당신은 죄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 의뢰인은 형량을 낮춰주기 위해서 자백을 하자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기 사건에서 변호사들이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법리인데요. 사기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됩니다. 이 미필적 고의란 게 뭐냐면 일부러 꼭 나는 그렇게 하려고 했다. 이건 고의인데요. 그게 아니고 일부러 그러려고 했던 것까지는 아닌데 내가 한 행동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도 어쩔 수 없다. 이게 미필적 고의인데 이게 다른 폭행이나 이런 절도 사건에서는 큰 문제가 아닌데 사기 사건으로 오면 되게 걱정되는 법리가 됩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자기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갚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재판까지 간 것이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고의 법리대로면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마음이 없었어야 사기죄가 돼요. 근데 미필적 고의라는 법리가 들어오게 되면 내가 꼭 안 갚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갚을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러면 나중에 내가 돈 갚을 때가 돼서 못 갚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면 그러면 사기죄가 된다는 법리거든요. 사기 사건에서 계획된 범죄가 아니면 상당수가 미필적 고의인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에서도 유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호사들은 사기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의뢰인이 내가 정말로 돈을 갚지 않을 계획이었던 건 아니다 하는 말을 믿습니다. 믿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미필적 고의 문제 때문에 당신의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자백을 해서 감경을 받자 이렇게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변호사의 판단이 딱 틀린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필적 고의 때문에 유죄가 나오면 당연히 처음부터 자백했던 게 맞거든요. 그래야 형량이 내려가고요. 그래서 이때 변호사의 능력과 그리고 의뢰인의 무죄 주장을 믿어주는 의지가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의뢰인이 억울하다고 해서 무조건 무죄 주장하자 이것도 사실 맞지는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유죄 나올 게 뻔한데 형량이 올라가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변호사의 변론은 방향이 잘못된 거니까요. 정말 자기가 억울하다 이런 의뢰인을 만나면 변호사가 그때부터 할 일은 의뢰인이 뭘 억울하다고 말하는지를 잘 듣고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수사 기록에 대해서 정말 토시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수사 기록을 탈탈탈 털어서 뒤져봐야 됩니다. 여기서 뭔가 문제를 찾을 수 있게 되거든요. 의뢰인의 말과 수사 기록상 모순점을 잘 캐치내는 게 결국 변호사의 능력입니다. 물론 의뢰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변호사가 그 말만 믿고 무죄 주장을 한다고 해서 무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상황도 유죄가 많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억울한 의뢰인이 있고 그 의뢰인에게 무죄를 받게 해주고 싶다면 적어도 변호사가 의뢰인의 말을 믿고 수사 기록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뒤져보는 의지와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재판 가서 사기죄에서 억울한 의뢰인을 맡아서 무죄를 받아왔던 경험에 비춰보면
적어도 그 사건에서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해서 더 높은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있던 의뢰인과 그리고 그 의뢰인의 말을 믿고 열심히 노력했던 변호사의 노력, 이 두 가지가 결부됐을 때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경우가 100%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지금 사기 사건 때문에 가족분들이나 본인이 문제가 되신 분이 있으시다면 연락을 저에게 주셔서 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 보시는 것도, 그런 방안이 있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